오늘은 바이오인공지능연구센터 이현숙 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잠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이고요. 연구는 분자생물학인데 어떻게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지 기초과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 외에 하고 있는 일은 바이오인공지능연구센터 연구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운영과 전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바이오인공지능연구센터가 어떠한 연구센터인지 전반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바이오인공지능 연구단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유례가 없는 최초의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바이오 연구에서 AI를 받아들이고 그걸 도구로 활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인류 과학사에 어떤 족적을 남길 일을 좀 해보자라는 거대한 포부로 시작을 했고, 이게 국가 지원금도 아니고 민간의 순수한 기부금으로 시작했다는 데서 굉장히 다른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연구과제 이렇게 공모를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 연구단은 사실 미래를 개척하는 거라 눈에 보이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건 없는 지원이거든요. 이러한 점에서는 사실 이제 유래를 찾아보기 좀 힘든 거고요.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 모델이 성공을 해야 우리나라의 연구 풍토 그리고 연구 지원 제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좀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다른 형태의 연구센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연구센터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너무 장황하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2017년이었죠.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결혼계, 그때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알파고가 이길 것인가 이세돌이 이길 것인가 내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으니까. 그때 느낌으로는 알파고가 이길 것 같은데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이세돌한테 걸었고, 그때 24명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명 빼고 모두 다 이세돌한테 걸었어요. 그 2명이 결국은 우리의 내기 돈을 다 가져갔는데, 그때 이 다음에 뭘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2명은 사실은 AI, 인공지능 전문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빨리 2020년에 사실 알파고가 선언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생물학자인데, 저는 생명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개를 꼽을 수 있겠는데, 생명 현상이 어떻게 영위되느냐의 문제로 들어가면 단백질의 구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분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체 구조 중에서 풀려있던 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정보와 단백질 서열의 정보만 알면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술을 AI가 만들어 놨다는 거를 2020년에 발표했는데, 그게 계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 직업이 위태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사실 발견의 학문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정해져 있는 질문보다 질문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이러저러한 성과가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제 직업이 위태롭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나는 또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 AI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지하다, 그럼 어느 날 죽어라고 열심히 연구실에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연구했더니 어느 날 뒤쳐져 있더라. 이런 게 가능할 거다라는 두려움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AI를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했는데, 상식적 수준 외에 더 깊이 전문가적으로 아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따로 공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실제로 바이오에 이 인공지능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래도 인류에 기여하는 것일 거다. 신약의 개발, 새로운 질병의 진단, 혹은 훨씬 더 빨리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 혼자 한 건 아니고 위 교수님도 포함된 여러 자문을 받고, 제가 연구처장일 때 서울대학교가 어떤 미래 연구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자문기획단을 돌렸는데, 그 중에 제가 썼지만 모든 사람들이 찬성했던 게 바로 이 AI 바이오였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인공지능 연구를 하자는 거였죠. 두려움이 계기였습니다. 생명과학자로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플러스 X로 어디에 결합하는 게 좋을 것이냐에
바이오에 결합해서 뭐가 될지 모르지만 대단한 일을 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 우리가 그걸 잘할 수 있다는 믿음. 서울대에는 너무 좋은 인재들이 많으니까 혼자가 아니라 같이 그 인재들이 모인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는데, 그거에 동의해 주신 조영식 의장이 기부를 해주셔서 가능하게 됐던 거죠.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두렵지 않고 AI가 내 친구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자신 있게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AI와 바이오를 결합을 해서 또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고, 또 거기에 조영식 의장님께서 저희 서울대에 기부해 주신 그걸 통해서 이제 연구센터를 만들게 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이러한 굉장히 융합된 분야는 많은 분들이 같이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그 연구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을 모으게 되셨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이 과정이 저는 매우 소중한 저의 기록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딘가에 기록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된다고 하면 저는 더더욱 기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라는 게 뭐였냐면, 처음에 기부를 유치를 하러 2022년에 조영식 의장 만나 뵀었을 때 했던 얘기 그대로 드리자면, 서울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사실 다 알 수 없어요. 연구처장을 하고 있던 저도 사실 페이퍼로 보고되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몰랐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 혹은 이제 장비, 디바이스 연구하는 사람, 바이오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뭐 의학자, 그리고 물리화학자, 뭐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공모를 해보자. 그래서 학과와 대학의 경계를 완전히 넘나드는 새로운 협력 연구체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포부였어요. 거기에 이제 조영식 의장이 동의해 주신 겁니다. 그분도 바깥에서 보기에 서울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큰 게 안 나와서 이제 고민이셨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서울대가 그 말에 이제 딱 동의하신 거죠. 학과와 대학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서 최고의 인재들을 자유 공모로 뽑겠다. 그분들이 제안하시는 연구 과제, 그리고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저 사람의 포텐셜이 무엇인지, 특히 협력 연구를 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만큼인지, 그거를 통해서 모아놓으면 좋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게 나온다라는 제 나름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걸 동의해 주신 거라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인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에는 뭐 여러 배경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표현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옆에 자리에 계신 우리 신성민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부단장 하시는 석차욱 교수님도 계시고, 저는 몇 명은 분명히 저랑 뜻을 같이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울대학교의 토양이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나름의 믿음이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목적을 놓고, 목표를 놓고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최고의 사람들이 모인다면은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공모를 했고요. 일부의 사람들은 사실 이런 방식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구비 나눠주는 건 줄 알고 오해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영을 시작하자고 동의했던 분들이 철저히 제일 좋은 연구자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학과와 대학 넘나들어서 지금 현재는 4개 대학, 5개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4개 대학에 이제 40여 명이 포함된 거대한 연구단이 됐죠. 이분들은 전적으로 다 협력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연구만이 아니라 정말 모여서 어떤 큰 시너지를 내고 싶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확실히 하신 분들이라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저도 센터장님과 함께 공모를 해주신 교수님들의 과제를 같이 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어떤 정해진 그런 틀이 아닌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몇 번 강조를 해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 이 바이오 인공지능 연구센터가
기존에 많이 보던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연구 그룹들하고 차별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어떻게 차이 나게 앞으로 그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죠. 연구가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대학에 24년 정도 있으면서 어느 날은 보면은 이 대중한테도 우리가 인식을 잘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논문을 내면 된다. 그게 과학 발전이냐? 그것도 과학 발전의 하나의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바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 좋은 논문을 내느냐, 그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사람들의 삶을 바꿨고 인류의 역사에 남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구를 하는 가장 큰 자부심은 언젠가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획기적인 발견을 이룬 사람을, 혹은 내가 거기에 참여하거나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지선다 시험 봐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같은 그 꿈을 꿀 수 있는 이제 담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모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때 보면은 이제 문화 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던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뭐 영국, 그 당시에 이제 전쟁 바로 다음에 일종의 이제 세계 리더들 국가에서 보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막 굉장히 많은 세계적 발견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거기서 나온 걸 사실 우리가 그 분야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최고의 연구자들이 모였다라는 것 자체에 그냥 의미를 많이 둬요. 거기서 어떤 목적을, 야 우리 저기 알파폴드를 대항할 거를 만들자라는 건 아니에요. 바이오인공지능 연구단은 적어도 바이오에 제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뭘 제일 재밌어 하는지, 뭘 하면은 제일 좋을지를 우리가 같이, 야 이거에 흥미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 오펜하이머의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내가 계산해 볼게, 내가 그 파일럿 실험 해볼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모아서 거기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스스로 도출을 하게 하고, 거기서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 이거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모두 다 동의해 주신 거죠. 이 방식은 사실은 아마 아무도 못 들어봤을 건데, 적어도 알파폴드에 대항할 거, 구글에 그 대항할 거를 할 겁니다라는 정도는 넘어서는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이제 센터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매달 저희 워크숍을 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네, 토론하는 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조금 어색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많이 네.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점점 이제 그 서로 네. 그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네. 아무 질문이나 하고 네, 또 저희가 궁금한 것을 네. 그 알아가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 시도들이 아직은 저희가 조금 부족할 네. 수 있지만 지속하다 보면 네. 새로운 것이 나올 것으로 네, 이렇게 예.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이제 뭐 지금 시작을 해서 네, 예. 두 번째 해이긴 한데 뭐 10년, 20년 네, 이렇게 예. 간다 그러면 네. 좀 전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네.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어떤 비전을 갖고 네, 계실까요? 예. 10년, 20년 후에 이 센터의 모습이 네, 예.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제 바이오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두 분야만 결합해 보인단 말이에요. 바이오하고 인공지능만. 근데 사실은 물리화학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자 들어와 있고, 뭐 통계학자 들어와 있고, 기계공학자 들어와 있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뭘 보냐면, 앞으로 AI 말고 다른 어떤 첨단의 기술이 도입이 돼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흥미로울 질문을 풀 수 있다. 그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구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개명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 인공지능은 정말 첨단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려고 모인 도전 연구단이란 뜻이지, 인공지능만 합니다, 내지는 바이오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라는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는 예컨대 무슨 뭐 작물 유전체 개발한다는 거 이런 건 아니어서 인간의 질병이 왜 생기고 어떻게 잘 진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생명과학의 가장 중요한 그 비밀은 이제까지의 실험 방법으로 잘 너무 힘들었다면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 이것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조는 유지해 가면서, 뭐 우리 보면 지난달에도 디바이스 하는 사람 들어와서 발표하는데 너무 멋졌었잖아요.
그런 식의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정말 완전히 그 순수 수학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적용될 수 있다면 그거 되게 멋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론 화학 하시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바이오의 제일 중요한 질문을 풀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종합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후에는 당연히 그때는 뭐 2대일지 3대일지 4대일지의 새로운 리더십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꿈은 그냥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다, 작은 나라에선 대단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좀 서울대학교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 공간에서 앞으로 저희 그 연구센터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센터장님을 모시고 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우리 이현숙 교수님의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저는 사실 질병, 특히 암, 노화가 어떻게 생기는지의 최초의 사건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자생물학자예요. 그래서 의사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만 저는 그거의 메커니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일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인도 아는 거는 예를 들어 이 유방암하고 난소암, 췌장암의 유전자가 BRCA2라는 암흑제인자인데 그거를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암이 생기는지를 최초로 규명한 게 저의 박사 때 연구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새로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로는 노화는 왜 관계되느냐, 그게 텔로미어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는지. 그래서 요새는 온 국민이 아는 텔로미어인데 옛날에는 그게 염색체 말단이라서 이 어려운 단어를 소개하는 일을 제가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공을 정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갔던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이제 분자생물학을 하는 게 재밌을 것 같다는 막연한 그 KBS 3일의 다큐멘터리에 홀려가지고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분자생물학이 무엇인지는 그 당시도 별로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전공한 사람도 없어서 그 텍스트로만 봤었어요. 그래서 피 보는 거 싫으니까 그러면은 피가 없는 식물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식물 분자생물학 석사를 했는데 뭐 DNA 다루고 이러니까 그거는 실험적으로는 재미있는데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질병이 왜 생기는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되게 궁금했고 의사는 너무 하기 싫었지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기회로 이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건 진짜 재밌다, 그래서 신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제가 재미있는 거를 추구했었고요. 제가 청춘을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과학을 하다 보면 그 학생들한테 제가 그 얘기 한번 했는데 제가 브라카투라는 엄청난 그 기회를 맞게 된 거는 대실패에서 비롯됐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편집이 돼도 하고 싶은데 뭐였냐면 제가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아주 좋은 랩들이 많이 있는데 랩 로테이션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식물분자생물학을 했었으니까 그건 안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를 좀 다니다가 갔었는데 암 생물학을 조금 했었는데 너무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특히 P53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 연구하게 됐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한국에서 제가 그래도 최초로 이제 세계적인 논문 냈다고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암 생물학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면역학이 너무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면역학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꼼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간 연구실이었거든요. 그 로테이션 두 번째 그랬는데 거기서 면역학의 이제 분자생물학을 하다가 그 가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를 8개월 만에 입증을 해가지고 제가 1년 차에 그 박사로 진입하는 시험을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바이바라고 부르는데 그 떨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보여줄 데이터 제로. 솔직히 말하면 VDJ 리커미네이션이라고 이뮤노글로불린이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TCR이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지에 연결된 어떤 그 메커니즘을 푸는 거에 너무 획기적인 가설을 내세운 바람에 근거 없다는 게 이제 팡 드러나가지고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그건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8개월 동안 죽어라고 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10%는 꼭 쫓겨나거든요. 그 박사 못 올라가고 다른 학교에 가든지. 그게 제가 된다는 생각에 억울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완전히 겁에 질려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날 그 우리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제안한 게 바로 이제는 뭐 너무 유명해진 브라카2였어요. 그 뭐 저더러 너 브라카2라고 들어봤냐라고 해서 제가 들어봤다고 그랬더니 뭐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건 브라카1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알려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근데 너 해보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솔직히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한다고 했죠. 근데 솔직히 그 순간에 이게 내 커리어가 될 거라는 거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계기였어요. 그리고 단 한 장의 데이터로 그 바이바 패스하고 나중에 이제 좋은 논문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대실패가 저를 이제 성공으로 이끈 건데,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어찌 보면은 대실패하는 동안에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저한테 기회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기회였는데 왕창 망한 다음에 얻었던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직감도 있었어요. 이거는 성공한다라는 거. 근데 그 감을 믿어서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연구도 사실은 이게 인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연구에서 탄생하는 질문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싶어요. 뭐 느리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에피소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당시에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 당시는 힘들었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 센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센터의 성격을 그렇게 정하고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자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분자생물학 쪽으로 오셔서 이제 암 생물학도 하시고 아까 텔로미어 얘기도 해주셨는데, 혹시 최근에 그 교수님 분야에서 다시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키워드나 어떤 주제가 좀 있나요? 첫 번째는 AI, 인공지능. 그거는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거를 저만 느끼진 않았었을 거고, 모두 다 뭐냐면 이거 알지 못하면 나 도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다 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사실 느닷없이 갑자기 인공지능을 내가 공부를 해? 라고 한 거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스며들었냐면, 뭐 연구를 하다가 실험 계획을 할 때 일단 뭐 다 알파 폴드, 로제타 폴드 들어가 가지고 찾아봐요. 찾아본 다음에 예측을 기반으로 몇 개 실험 디자인을 새로 하죠. 그거를 일반적으로 하고 이제 학회에서도 한 세션이 항상 있는 거니까 인공지능은 큰 화두입니다. 저랑 우리 연구실이 시도한 방법은 뭐냐면,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그 분야의 최고랑 친한 친구가 되면 된다 전략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인공지능 연구단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인공지능은 큰 화두예요. 다른 하나가 일종의 통계학의 인포머틱스의 시대를 지나서 인공지능인 것 같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 노화예요. 노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서 더더욱이지만 인류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연구할 거는 아마도 내가 왜 병에 걸려 죽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노화거든요. 그래서 노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노화에 대해서 분자생물학적으로 밝혀진 거, 그러니까 분자생물학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꼭 분자생물학이어야 돼? 그러면은 분자생물학이야말로 메커니즘이거든요. 과학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텔로미어 연구하는 게 그게 굉장히 핫토픽이고, 그런데 그 이유도 그렇고. 근데 왜 염증이 생기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노화되면서 염증 많아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래서 온갖 질병 걸리거든요. 이게 전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 개인적인 그 선호도일 수 있지만 그게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세 번째가 신약을 어떻게 창출하느냐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암을 정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인 거거든요. 10%의 암만 타겟하면 그거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온갖 화학, 수학, 그 다음에 인공지능,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데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 상상력 이런 것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노화 이러면 20살에는 자기는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56세 돼 보세요. 자기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나는 65세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썼었는데 일기장에, 지금은 전혀. 저는 가능하면 100살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그 메커니즘을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질병의 정복하고 노화, AI 이게 세 개가 어찌 보면은 큰 화두인 것 같아요. 노벨상도 계속 그쪽으로 주어지죠. 사실 저도 요새 부쩍 노화에 관심이 예, 예, 많아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진 않는데 예, 노화에 대한 뭐 오디오북이나 네, 예. 아니면 그런 논문 같은 것들도 관심 있게 보고 그러는데 교수님의 연구가 빨리 잘 진전이 돼서 건강한 노년을 그렇죠. 예. 보장받을 수 예. 있는 때가 그렇죠. 왔으면 사심이 좋겠습니다. 들어가 있죠. 이제 아까 AI 얘기를 해주셨는데 분자생물학 쪽에서 네, 그리고 네. 특별히 네.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에서 AI의 방법론을 활용을 하면 네, 예. 어떤 새로운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 좀 네, 설명해 예. 주시겠어요? 더 큰 게 많을 텐데 그냥 저는 이제 제 수준에서 바이오 연구자의 수준에서 당장에 이제 어떤 것들이 해결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컨대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내 가지고 그 유전자 시퀀싱을 모두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엔 통계학적으로 이제 뭐 이게 암 유전자야,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암에 걸릴 거야, 뭐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면은 지금은 어떠냐면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욕심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릴 확률 뭐 이런 거를 그 예측을 해낼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 가지고 누가 할 수 있냐면 사람이 아니라 AI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게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되게 그 국가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영국 사람 50만 명의 유전자를 모두 다 시퀀싱 했거든요. 엄청나게 빅데이터인데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성별, 에스닉 그룹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질병 인자 혹은 이제 건강도 예후 측정 이런 게 가능할 텐데 그거를 통계학적인 수준으로는 벅차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공지능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라서 그게 당장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 연구에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 굉장히 많은 영상을 찍었어요. 고분자가 그 세포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그거를 이제 우리 학생이 그 분석을 할 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그 컴퓨터 화면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뭐 찍기는 이제 고해상도 현미경이 몇 날 며칠을 찍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있어요. 텔로미어가 이게 뭐 움직이는데 이 뭐 두세 개가 같이 움직였었을 때를 뭐 긍정 데이터로 보고 나머지 하나만 움직인 건 네거티브로 본다든가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사람의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AI가 좀 더 한다면 숨겨져 있는 비밀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거다. 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이미지에 고해상도 영상 이미지를 다루는 능력 같은 게 이게 당장 우리 하고 싶은 거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바이오인공지능 연구단에서 제가 어떤 교수님을 보고 갑자기 생각난 거였는데 암세포를 어떻게 하면은 개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려놓느냐 이런 연구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한 지난 20년 동안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그런 걸 거예요. 많은 그 생물학자들이 의학자까지 포함해서 근데 어떤 그 항암제를 처리했다고 칩시다. 죽었는지 안 자라는 건지 그냥 대사를 안 하는 건지 이걸 구분을 안 해요.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다면 뭐 전문 용어로는 이제 senescent cell, apoptotic cell 아니면은 growth arrest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분자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안 자라고 있으니까 성장 안 했으니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이오인공지능 연구단의 아주 굉장히 젊은 교수님이 가져온 어떤 아이디어랑 그 역학적인 아이디어가 보면 이 세 개를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 하면 사실은 이제 운명의 판단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즉각적으로 가능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사실 우리 연구단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처음에 연구단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재미있는 질문이 인공지능의 그 개발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소위 AI 플러스 X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X가 이제 바이오가 결합이 됐었을 때는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할 수가 있고 바이오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게 가능해 라고 했던 일을 몇 달이 아니라 몇 시간만 해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지금까지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이 연구에 있어서도 꼭 연구의 성과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옆에서 뵙기에는 어떤 롤 모델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기초과학을 하고 싶어하는 다음 세대한테
학생들한테 어떤 롤 모델로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인터뷰가 어쨌든 바이오인공지능 연구단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어느 날 눈 떠봤더니 이미 그 시니어 교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고 뭐 이렇게 신성민 교수님이나 제가 존경하는 학교의 여러 교수님들이 저 막 응원하고 격려해가지고 있을 때 젊은 교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진 이런데 제가 연구단을 그 기꺼이 봉사하는 이유 하나는 제가 롤모델은 아니에요. 근데 저 말고 말하자면 우리가 마당 플랫폼이 돼서 우리의 노력과 봉사를 밟고 많은 후배 교수님들, 과학자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냥 훨훨 날랐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그 기여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기회가 만들어진 거고 기회가 왔고 제가 그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이언스를 하고 그게 뭐가 됐던 간에 그리고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그냥 잘 산 거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바이오인공지능 연구단은 그냥 200억짜리 연구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더 많은 기부금과 더 많은 연구비를 따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게 3배가 돼가 600억이 되면 600억 사업단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의 꿈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그 중에 뭐 한 우리가 뭐 지금 170명이거든요, 학생들까지. 170명 중에 단 2명한테만이라도 엄청난 기회를 주고 꿈을 줄 수 있었다면 그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돼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고 그 모티베이션을 주는 내용도 아닙니다. 다만 인공지능 연구단에 합류한 모든 교수님들이라고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길이 맞다고 지원해 주신 뭐 신서민 선생님이나 여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믿고 제가 하는 건데 이게 이런 게 롤모델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의대 안 가고 과학자 되는 게 나중에 너네가 더 행복할 거야 라는 얘기는 약간 좀 클리셰? 식상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지만 근데 그거보다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를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당신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는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다면 뭐 솔직히 한 세상 잘 살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그 저희 서울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지금쯤은 네. 저희 서울대 이런 인공지능 연구단과 같은 센터장님께서 지금 이 기대하는 형태의 멋있는 그 연구 그룹이 나올 때는 됐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예,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뭐 센터장님이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참여하시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잘 한다고 한다면 조만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낙관적이에요. 사실은 저는 신성민 선생님한테도 많이 배웠고 태도 이런 거에서 그리고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적어도 대충 이제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고 기꺼이 협력 연구를 하려고 하고 지금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뭐 나옵니다. 당연히 나와요. 그게 뭐가 되는지를 약속을 안 하는 게 우리 연구단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될 거고요. 네, 예.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센터장님과 네. 좋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